송나라 보겠습니다. 역사 좀 복귀하면은, 자, 당나라는 쭉 잘 가다가, 자, 당나라 시스템을 당태종이 만들어 놨었죠. 조용조 시스템. 그러다가 당나라 이 조용조 시스템이 안사이난, 안록산, 사사명의 난으로 이게 무너져서 뭘로 바뀌죠? 양색법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안사이난을 계기로 국방 시스템도 바뀌어서 절도사라는 이제 장군님들을 뽑아놓고 얘네들을 번진, 중국 국경을 지키는 번진에다가 배치해놨는데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켜버리지. 기억나요? 그래서 이 당나라가 무너지니 이거를 5대 19이라 부르고, 이 5대 19의 혼란을 누가 정리한다? 오늘 송나라를 세운 누구죠? 조광인 이런 사람이 정리한다. 이 사람도 절도사 출신이죠.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당나라의 이 조용조 시스템이 안사이난으로 무너지면서 절도사라는 사람이 나왔고, 이 절도사들이 번진의 병력을 이용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이 혼란 속에서 절도사 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니 이 사람이 송나라를 세운 조광윤이었다. 조광윤. 자, 절도사. 다시 말해서 군인 출신입니다.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본인이 황제가 됐으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본인이 이제 반란을 일으켜봤으니까 이 군인들의 힘을 약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문치주의라는 걸 도입합니다. 공부 잘하는 사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통치를 하겠다 이거죠.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무신들, 무력을 쓰는 사람들을 억제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문신들은 우대했고, 그 다음에 전시라고 해가지고 황제가 직접 면접을 봐서 신하들을 뽑았습니다. 자기 편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공부 잘하는 사람들을 우대하고, 그 다음에 절도사 같은 싸움하는 신하들을 억제하고, 당연히 황제 독재 권력이 강화됐죠. 이해되죠? 전시가 이거예요. 황제가 귀찮은데도 이렇게 과거 시험 보는데 나가서 이렇게 면접 보는 거예요. 알겠죠? 송나라 시대 과거 장면. 황제가 뽑아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래서 황제 독재 권력은 강화됩니다. 이렇게 실제로. 하지만 북방력이 약화되죠. 그래서 북방력이 약화되는 바람에 북방민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조광윤이 했었던 이 문치주의의 역효과가 이거 있죠. 북방민족. 그래서 북방민족 중에서 거란족이 먼저 쳐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거란족 다음에 탕구트족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북방력이 약해졌으니까 막지를 못해요. 패배. 그래서 전연해맹, 경력의 화의 이런 사건으로 패배를 하게 되고, 결국에 패배하다 보니까, 그렇죠? 돈으로 해결합니다. 세패. 매년 보물을 바쳤다, 이런 뜻이거든요. 매년 보물을 바침으로써 해결했고, 거란족한테는 은 10만 양, 비단 20만 피를 바치다가 이거를 야 부족하다, 더 바쳐라 그러니까 더 줘요. 이렇게. 이 탕구트한테는 이렇게 주고. 그래서 재정이 약화되고 군사력도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병력을 더 뽑아라. 그러다 보니까 재정이 파탄나고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그리고 이 조광윤이라는 사람은 결국에 송나라를 세운 다음에 수도를 카이펑에다가 정했다. 이게 태조. 자, 그러면 이 엉망진창 봐봐. 다시 정리. 태조가 카이펑 도읍, 문치주의 도입했지만 국방력이 약화돼가지고 북방민족 침입하니까 못 막았죠. 그래서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하는 요 과정에서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를 개혁하려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개혁하려는 황제. 이 사람이 신종이었고, 근데 본인 혼자 개혁할 수 없잖아. 본인 혼자 개혁 못하는 겁니다. 본인 혼자 개혁 못하니까 천재를 한 명 데리고 오죠. 이 사람이 왕안석입니다. 이 왕안석이 만들었던 개혁하는 법이 신법이에요. 새로운 법이란 뜻이고, 개혁을 했습니다. 볼까요? 이 사람이 왕안석이고 신법이라 불리는 개혁을 했습니다. 법이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 정도가 이제 개혁의 핵심 6개 법이었죠. 그런데 내용만 보면 봐봐. 농민한테 싼이자, 상인한테 싼이자, 실업자를 고용한다, 물품을 구매해서 다른 지방에 보낸다, 물가를 안정시킨다. 내용 다 좋잖아. 말을 서육해서 전쟁 이용한다. 다 좋잖아.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귀족들이 싫어합니다. 기존 귀족들이. 왜냐면 봐봐, 쌍이자 이런 것들을 귀족들이 이용해서 먹고 있었거든. 싫어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백성들이 싫어해. 말 사육하는 거. 아시겠죠? 보수파 관료 귀족들 구법당이라 부릅니다. 옛날 법이 좋다 이거야. 반대하고요. 그다음 플러스 백성들도, 다시 말해 농민들도 다 좋아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개혁은 실패, 혼란이 와버리죠. 정치적인 혼란.
이 와중에서 어떤 황제가 즉위하냐면 휘종이라는 암군. 암군은 이제 어두운 황제, 어두울 암자죠. 어두운 황제가 등장합니다. 자식이 65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만 봐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취미가 그림 그리기예요. 취미. 그림 그리기 취미. 그러니까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 그림이나 그리고 자식이나 이렇게 낳고 이런 상황인데, 휘종이 그런데 야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잘 보세요. 당시 송나라가 예전에 당했었던 이 요나라 보입니까? 요나라한테 복수하기 위해서, 봐봐, 요나라한테 당했었잖아. 요나라한테 당했었어요. 그래서 연운 16지라는 걸 뺏겼었거든. 여기를 뺏겼었어. 그래서 이걸 복수하기 위해서 요나라 이 후방에 있었던 머리를 이렇게 따고 다니는 얘네랑 동맹을 맺습니다. 얘가 무슨 족이냐면 여진족이에요. 여진족이 세웠던 나라가 무슨 나라냐면 금나라야. 그래서 휘종, 이 그림 그리던 볼까요? 얘가 휘종이거든. 얘 휘종인데 이 사람이 여진족이랑 동맹을 맺고 요 나라를 공격하는 거야. 이걸 뭐라 부릅니까? 여진족과 동맹을 맺고, 다시 말해 오랑캐를 이용해서 오랑캐를 제거한다. EEJ 전법을 쓴 거야. EEJ 전략을 쓴 거죠. 이거를 일시적으로 성공합니다. 금나라랑 연합해서 요 나라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했어요. 그런데 이거 했으면 의리를 계속 지켰어야지. 성공한 다음에 금나라를 배신 때려버렸네. 당연히 금나라가 열받죠. 야 뭐야, 우리 이용한 거야? 그쵸? 금나라가 분노해서, 다시 말해 여진족이 분노해서 송나라를 침입하게 됐고요. 이 와중에 이 휘종, 이 바보 같은 휘종은 이 마법사, 도사라고 표현됐는데 마술사를 믿고 있었어. 곽경이라고 해서, 곽경이 뭐라고 그랬냐면 걱정하지 마세요. 육갑신병을 조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육갑이 뭐냐면 60갑자죠. 그래서 60갑자가 뭐냐면 이 간이랑 12지랑 이 조합해서 옛날에는 해를 각각 연도를 이름을 붙였잖아. 그러니까 갑자년, 을축년, 병인년, 정묘년 이런 식으로 조합이 60개가 조합이 나오는데, 그래서 60갑자라고 부르거든. 어쨌든 이 60개의 생일을 가진 병력을 모으면은, 이거 육갑신병, 갑자년 생일을 가진 한 사람, 을축년 생일을 가진 사람, 그래서 이 각각의 생일을 가진 사람의 병력을 모아서 싸우면 이긴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었던 거야. 말이 안 되죠. 결국에 패배하고요. 전쟁이 지니까 무섭잖아. 수다가 포위됩니다. 그래서 진짜 책임감 없게 아들한테 양휘가 아니고 양위죠. 황제 자리를 넘겨줘 버립니다. 그래서 봐봐, 휘종이 야 나 육갑신병 조직했는데 졌어. 야 네가 황제 가져가라. 그래서 아들한테 넘겨줘요. 얘가 누구냐면 흠종이에요. 흠종. 그래서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왕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흠종이 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고 협상에 나섰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겠어? 패배합니다. 그렇죠? 카이펑이 함락되고요. 결국에 아빠랑 아들이랑 같이 포로가 되죠. 이거를 당시 연호를 써서 정강년에 변란이 일어났다. 이거를 정강의 변이라고 부르죠. 황제랑 아들이랑 다 잡힌 거야. 그렇죠? 누구한테? 여진족한테. 하지만 이 어처구니 없는 이 휘종도 하나 잘한 일이 있었죠. 뭐죠? 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아들 중에 9번째 아들이 도망칩니다. 9번 아들이 도망쳤고요. 어디로 도망쳤냐면, 어디로 도망쳤겠어요? 그렇죠? 중국의 위에 있는 강, 무슨 강이죠? 이게 황허. 이 남쪽에 있는 강이 무슨 강이야? 창장강이죠. 창장강 남쪽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합니다. 창장강 남쪽에 새롭게 도읍을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어디냐면, 보입니까? 어디냐면 카이펑에서 보입니까? 임안이라 불리는 곳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요. 상저우, 임안이라 불리는 곳으로 도망치는 데 성공하고요. 놀랍게도 150년 동안 존속합니다. 버티기 성공하는 거예요. 왜냐면 창장강이 워낙 넓었거든요. 워낙 넓어. 하지만 버티기가 안 통하는 나라가 있었죠. 어떤 나라? 원나라. 몽골족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송나라 마지막 황제는 회종이라고 7살의 나이로 육수부 장군과 함께 생을 마감했던 불쌍한 사람입니다. 자, 송나라의 사회경제 문화과학 보겠습니다. 지배층은 사대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사는 선비라는 뜻이고, 대부는 공무원 이런 뜻이에요. 선비들이 공부하면은 공무원이 됐죠. 그래서 이들을 사대부 이렇게 묶어서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리학을 공부했거든요. 성리학적 소양, 지식을 갖고 있었죠. 그 다음에 지식인이었고 중소 지주층,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다. 자, 그 다음에 경제적 특징은 본격적으로 강남 지역을 개발했어요. 여기서 강남 지역은 어디 강 남쪽이야? 창장강을 기준으로 한 남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양법이라고 그래서, 이양법은 뭘 뜻하는 거죠? 모내기. 그러니까 이 모판에 이 쌀을 어느 정도 싹을 틔운 다음에 한 5월 달쯤에 눈에 이걸 옮겨서 심는 거죠. 이 줄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은 일손이 절감.
일손이 절감되고, 그 다음에 잡초 제거도 쉽고, 그 다음에 5월달에 이걸 심고 예를 들어 11월에 추수하잖아요. 그럼 나머지 12월부터 4월까지는 여기에 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는 거야. 12월부터 4월까지. 그래서 이때 다른 작물, 뭐 마늘이나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이득이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이 양법을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때 참파벼라 그래서 베트남 벼예요. 근데 이게 한 두세 달이면 빨리 익는 벼야. 그래서 이모작 놀랍게도 2번 농사가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이 벌리게 되는 거죠. 부자. 다시 말해서 농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럼 돈이 많이 쌓였겠죠. 그럼 돈이 많이 쌓이면 뭘로 해야 돼? 장사해야 되죠. 뭐가 발달하는 거야? 상업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형성됐고요. 거래가 활발해집니다. 거래가 활발해지려면 동전이나 지폐, 당시 지폐 뭐가 사용됐어요? 교자, 회자 이런 것들이 사용됐는데 회자보다 세계 최초의 지폐 어떤 이름이 많이 사용되냐면 교자. 교역하는 놈 이런 뜻이야. 알겠지? 그 다음에 상업 동아리, 상업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동아리를 형성했으니 행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수공업 사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형성했으니 이거를 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품은 도자기 주로 수출을 많이 했고 뭘 활용했냐면 선반, 그 다음에 나침반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 무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물건들을 주로 배로 실어 날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상품들을 이 세금을 매기는 걸 관리하기 위해서 시박사, 그렇죠? 시박사라고 해서 교역하는 배를 관리하는 관청을 설치해서 시박사라고 해서 여기서 이제 세금을 여기다 매기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민문화, 구어체, 소설, 수필, 그 다음에 연극 이런 것도 유행했고 찻집 시장,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성리학이라는 학문이 등장합니다. 성리학은 의미가 이런데요.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설명한 새로운 유학이다. 그래서 성리학이거든.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이요. 근데 이게 사실 보면은 이거 좀 스토리를 알아야 되는데 유학이라는 게 이제 공자가 만든 거잖아. 공자가 춘추 전국시대 때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왕한테 충성하고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라 이런 거예요. 친구 간에 의리를 지키고 살아라. 신의를 지키고 살아라. 되게 심플한 이야기야. 근데 얘의 약점, 유학의 약점이 뭡니까? 우주의 원리, 그 다음에 인간의 심성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못해. 모르는데? 알겠죠? 근데 이런 거에 대답을 했던 종교가 뭐예요? 종교나 사상? 불교, 도교 이런 얘기는 이런 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었어. 부처님이 만드셨어. 그거는 너의 마음을 내려놔.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거에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던 사람이 있어요. 송나라 때. 주돈이, 정의, 정호 이런 사람이 있었고 이 사람들이 이 불교와 도교의 엑기스를 떼옵니다. 여기서 장점들을 가져오고요. 장점들을 기존에 뭐랑 섞는 거야? 유학이랑 섞어. 그 다음에 요 작업을 주돈이 정의 정호 했던 작업을 우리가 오늘의 주인공 주희 요 사람이 남송시대의 사람이었던 주희가 요 작업을 갖고 와서 완성. 알겠지? 주희가 불교와 도교의 장점, 유학을 섞던 이 작업을 완성시킵니다. 그래서 주희가 완성시킨 이 학문을 성리학. 그래서 성리학은 엄밀히 따지면 유학은 유학이야. 유학은 유학인데 불교와 도교가 섞여 있는 새로운 유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특징 보겠습니다. 누가 정리한 거 최종으로? 주희. 물론 주돈이, 정의, 정호 이런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주희가 최종적으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남송 지역의 사대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됐죠. 당연히 유행합니다. 주희가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어떤 생각 갖고 있었는가? 사대부의 생각이야. 조건민족 안좋아했고요. 그 다음에 신분제사 좋아했어요.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주이면서 그 다음에 지식인이면서 관료였거든. 알겠죠? 이 사람들이 지배층이었는데 성리학에서는 이 사람들이 지배층을 해야지 이런 논리가 있었거든. 예를 들면 북방민족에 대한 분노, 이거는 화이론이라고 해서 중국이 세계 문명의 중심이다. 중화이다. 빛날 화자죠. 우리는 빛나는 사람들이다. 주변은 오랑캐이다. 이런 논리가 여기 들어있고 신분제사에는 대의 명분론. 대의 명분론. 명분론이라는 게 너 이름대로 살아라. 이름과 분수대로 살아라. 이게 큰 의미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상하 구별을 정당화하는 거야. 근데 이게 결국에 다 들어있어요. 성리학 이념에. 지금 생각하면 무섭지만 당시에는 되게 필요한 이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중국 왕조나 주변 국가의 지배 이념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 송나라의 3대 발명품 화약, 유럽에 전달돼서 기사계급을 몰락시켜버렸고요. 그 다음에 나침반, 대항해시대 배경, 그 다음에 활판 인쇄술, 유럽에서 금속 글자로 개량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